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요즘은 집을 고르는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넓은 집보다 감당이 가능한 가격, 그리고 외곽보다는 상급지를 택하는 1인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가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흐름이 주택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역시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 필요하시다면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7번, 서울 전화 02-2638-3967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할게요. 네, 부동산 가이드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인데요. 로엔리 중개법인의 김남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로엔리 중개법인의 김남현입니다. 오늘 또 제가 이렇게 박스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또 이 부동산 투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 많이 아낌없이 들려드리도록 할 예정이니까 또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원래는 불완전 시장으로 칭하곤 했었잖아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무척 큰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각종 정보들을 소수의 기득권들만 독점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유튜브라든지 여러 온라인 매체들을 통해서 정보들이 이렇게 확산이 빨라지는 경향이 생겼고요. 이 부동산도 이제는 완전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 안일한 생각과 안일한 이 행동만으로는 이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앞서가는 투자자만이 또 성공을 움켜쥘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앞서가는 투자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제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생업도 있고 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 또 이제 혼자 공부를 하기란 너무 막막한 노릇이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와 같은 전문가에게 믿고 안심하고 맡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업을 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누구보다도 전문가인 것처럼 또 이 부동산 투자 시장,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제가 누구보다 전문가이니까요. 저희 치열한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기준점을 잡고 어디를 어떻게 선점하셔야 되는지 명쾌하게 답을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 잘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많은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급은 제한적인데 정보는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서 앞서 나가는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서 이제 성공적인 투자가 나뉘겠죠. 또 내 집 마련 역시. 그래서 저희가 좀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방송 중에, 생방송 중에 전화, 문자도 열려 있지만 오프라인 자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첫 출연이신 만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자세하게 좀 알려주실까요? 네, 저희 로엔리 중개법인에서는 매주 금요일 2시에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마포역 3번 출구 도보 1분 거리에 로엔리 사무실 위치해 있는데 여기서 개최를 하고 있고요. 매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고민을 가지고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가 끝난 후에는 1대1별로 이제 맞춤 개별 상담까지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이제 날씨도 많이 풀려서 완연한 봄, 여름 날씨가 되었고 이 마포역 주변에도 꽃들이 흐드러지게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한번 마실 나오셔가지고요. 여러 가지 각종 부동산 정보들 많이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네, 위치는 마포에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요. 02-2638-3967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부동산 이슈부터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요즘 부동산 이 상담을 하다 보면 저희 전화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재개발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실제 현장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녀의 이름으로 이제 부동산을 매수를 하면서 부동산을 이제 단순한 좀 자산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인생의 이제 시작점, 출발선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녀 교육을 또 많이들 시키신다고 하거든요. 부럽네요. 네.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 전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바로 한번 펼쳐볼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요즘 또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이 이 자산 승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자녀 명의로 이 묻어두는 투자를 부동산에 하고 싶다. 그리고 증여, 차용 전략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도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강의 제목을 자녀를 위한 재개발 투자, 자녀를 위한 부동산 투자로 정해 보았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금수저론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부모의 재력이 아이의 차후 계급을 결정한다라는 어떤 자조적인 농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부동산 투자 현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런 말이 굉장히 100% 공감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몸소 느낀 바로는요. 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부모의 통장 잔고에 금액이 얼마나 찍혀 있는지, 재력이 얼마나 상당한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 어린 젊은 자녀의 가장 가지고 있는 큰 자산이 바로 시간이라는 가치 있는 자산이잖아요. 이런 가치 있는 자산을 어떻게 더 가치 있게 바꿔줄 수 있는지는 이 부모님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부모님의 노력과 그리고 타이밍에 따라서 굉장히 휙휙 바뀌는 모습을 많이 보곤 했기 때문인데요. 이 자산 승계에 대한 가장 고민이 되는 세금 절세 전략부터 그리고 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까지 오늘 제가 명확하게 가이드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얘기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 주식시장 이야기를 좀 짧게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 팍스TV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주식시장에 부동산 시장만큼이나 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가 어제자를 기준으로 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종전 협상을 둘러싼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요.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이렇게 많은 상승을 가져왔는데요. 이 주식 계좌를 좀 더 이렇게 분석해서 살펴보자면 주식 계좌를 성별별로 그리고 이 연령대별로 나눠서 도표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이 특징적인 것은 회전율과 수익률이 반비례 관계를 보인다라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이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리고 남성 투자자분들일수록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공격적인 성향을 많이 띠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매의 빈도를 높여서 이 주식의 회전율을 높게 가져가는 공격적인 전략을 취함으로써 시장을 이기려고 하시는 경향이 많지만요. 이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 매매 빈도가 낮은 그러니까 주식 회전율이 낮은 여성 투자자분들의 계좌가 항상 수익률이 더 높게 나타나곤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거 한 가지는요. 이 19세 미만의 국내 주식 수익률이 44.71%를 보였습니다. 전 연령대 중에 1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한 것인데요. 이에 반해서 주식 회전율은 26.3%로 이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낮은 회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좀 분석해서 바라본다면요. 아무래도 이 미성년자 자녀의 계좌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이 자녀의 계좌를 도맡아서 관리를 해주시는 부분이 대부분일 텐데 그러다 보니 종목 갈아타기라든지 뭐 리밸런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의 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좋은 주식, 좋은 자산, 우량한 주식에 묵혀두는 투자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높은 수익률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처럼 이 자산시장의 승자란 항상 좋은 곳에 묻어두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좀 씁쓸한 현실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얼마간의 도움을 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어린 자녀가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을 때 남들보다 훨씬 더 나은 좋은 출발선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계좌를 살펴보게 되면 작년 올해까지만 해도 이 주식시장 자체가 굉장히 화랑이었잖아요. 지금까지도 화랑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고 코스피조차도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연령대별로 그리고 이 성별별로 약간의 이 수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든 주식 계좌가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순환하는 형태를 보이곤 하잖아요. 이제는 이 코스피도 최고가를 경신한 이 시점에 주식 투자자들이 이런 차익을 실현하고 실물 자산으로 옮겨갈 타이밍이 됐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이야말로 이 묻어두는 투자, 좋은 곳에 묻어두는 투자가 유리하다라는 이 명제가 역사적으로 번번이 증명이 되어온 바가 있는데요. 지난 12년간 서울 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나타내 보았습니다. 먼저 압구정 현대아파트 2014년 시점에만 하더라도요. 2014년에는 14억에 거래가 되곤 하던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 2024년 시점에 와서는 52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작년 2025년 한 해만 하더라도 이 부동산 시장에서 또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26년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게 됐을 때는 71억이라는 또 신거래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년간 약 5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대치음마 아파트,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이런 아파트 단지들도 역시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 아파트 또는 뭐 재건축, 리모델링 이런 이 호재들이 있는 아파트 단지들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12년간 3배, 4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투자 수익률로 따진다면 정말 엄청난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 대장주 아파트들, 이 대장 아파트들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의 모든 외곽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소형 단지들까지 다 포함을 해봐도요. 이 서울 아파트가 지난 10년간 평균적으로 약 2.5배가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의 집값 상승률에 비해서 경기도의 집값 상승률은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이면서요. 이 서울 집값 상승률 경기도의 두 배에 달한다라는 보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부동산 그리고 서울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한 이 서울로 이렇게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서울 아파트 이제는 너무 올라와 있다, 가격이 상승분이 너무 심하다라는 말도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이 집값을 좀 잡겠다, 투기 수요도 차단을 하고 집값을 좀 내려보겠다, 안정화시켜보겠다라는 강한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울 집값이 쉽사리 내려가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이 임대차 시장에 그 답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 고질적인 이 특징이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지난 2021년에 이 전국 월세 거래량 비중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전체 임대차 계약 중에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1.7%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5년에는 61.4%로 훌쩍 뛰어 올랐고요. 2026년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요. 월세 거래의 비중은 68.3%로 전체 10건의 임대차 계약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중에서 무려 7건이 월세 계약이고 나머지 3건은 전세의 비중은 불과 3건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 자체가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거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전세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이 주거 비용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매달 내 자산을 축적할 틈새가 없이 이 월세로 내 이 자산이 이 임대인의 호주머니로 매달 나가고 있는 셈이니까요. 주거 사다리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주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는 없는 구조라고 바라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이뿐만이 아니라 2026년 본격화한 전 월세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다주택자 물량도 잠겨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임대차 매물이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임대차 매물이 점점 줄어들고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대차 매물이 줄어들면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는 것이 이 시정 논리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잖아요. 그러다 보니 새값이 비싸진 갱신 거래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라는 보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인이 우위를 차지하는 분위기가 임대차 시장에서 강화가 되면서 이 가격 상승 압력도 지속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월세 가격 지수는 133.991포인트를 보이면서 2015년 통계 작성한 이후로 최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11월 이후로 최대치 이 전세 가격 지수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전세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세 시장은 전세 보증 보험이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 보증 보험이라는 것은 통상 이 공시 가격을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공시 가격을 좀 따라가게 된다라는 경향성을 띠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보유세 인상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공시 가격을 왕창 올려놓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전세 이 보증금이 올라갈 수밖에는 없어진 거고요. 따라서 이렇게 조세의 부담이 임차인들에게 이 임차인 수요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수밖에는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또 이 최근 들어서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의 사용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보도 자료 또한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따져봤더니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은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이 집주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2+2라는 것이 신설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무조건 이 임대차 계약을 한 번은 세입자의 의지로 갱신을 할 수 있게 바뀌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또 5% 룰이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약을 갱신을 할 때 이 집주인이 5% 이상으로는 임대료를 상승시키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의 사용 비중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는 바냐. 신규 계약만 늘어나고 이 계약갱신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냐를 살펴봤더니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작년 3월 1일에서 3월 30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중에 갱신 비중이 50.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입자분들 중에서 임차인들 중에서 2명 중에 1명은 내가 있는 곳에서 계속 살겠다, 집을 옮기지 않겠다, 재계약을 하겠다라는 말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비중은 되레 줄어들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임대차 시장의 불안에 있습니다. 지금 세입자분들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차후로 미뤄두고 아껴두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았던 실제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강서구의 어떤 A 아파트에 임차인이 전세 4억을 주고 계약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전세 계약을 4억에 하셨을 당시에는 사실은 이 4억이라는 보증 금액이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니었고요. 사실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신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2년이 지나고 나서 만기 시점이 도래를 했단 말이죠. 이 만기 시점이 도래를 하니까 집주인이 어떤 요구를 했냐면요. 요번에 재계약을 할 거면 나는 전세금을 5억으로 올려서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요청 사항이 있을 때 임차인분 입장에서는 크게 3가지의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집에서 계속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집을 찾아서 신규 계약을 하는 것, 이사를 하는 것이 첫 번째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갱신정구권 사용을 해서 이 개갱권을 소진을 하면서 이 5%로 인상률을 인상폭을 줄이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억이 아니라 4.2억에 다시금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그냥 집주인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5억으로 계약한다라는 방안도 있겠죠. 그런데 이 세입자분은 이번에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니까요. 개갱권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5억으로 올려서 계속 살겠다라는 선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입자분이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따져보니까요. 이분이 절대 뭐 바보라서 이 임대차보호법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라요. 이분은 이 주거지역도 이 강서구라는 이 지역에 자녀들도 계속 학교를 여기로 다녀야 하고
본인의 이 일자리조차도 이 직주 근접으로 잘 갖춰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는 싫은데 만약에 이번에 계획권 사용해서 이 4억 2천으로 계약하고 이 계획권 소진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2년 후에는 또다시 만기가 다가오는 시점이 됩니다. 그때는 집주인이 5억이 아니라 나는 6억, 7억 아니면은 계약 안 하겠다. 그때쯤이면 이제 임대차 시장이 더 올라와 있을 것은 지금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불보듯 뻔한 일이니까요. 이렇게 나와버린다면 그때는 정말 대안이 없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세입자분께서는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것이 되겠고요. 계약갱신 선고권 요번에 사용하지 않고 이 차후의 차후까지 끝까지 아껴주겠다라는 선택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정부는 이 세입자분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세 새빵살이 하지 말고 그냥 서울의 아파트 하나를 매매를 하든지 뭐 외곽 지역이나 뭐 빌라, 오피스텔 이런 비아파트로 가더라도 그냥 매매를 한 채 해라, 실거주 해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와닿는 방안들은 아닙니다. 이분은 이미 아파트에 지금 넓은 평형에 살고 계신 이 상태에서 가족들과 굉장히 만족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집의 사이즈를 줄인다든지 외곽 지역으로 빠진다든지 이런 선택지들은 사실은 고려를 전혀 하고 있지 않고 계셨고요. 그리고 또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청약시장이 있지 않냐? 이렇게 서울의 아파트 집값이 많이 올라서 뭐 임대밖에 살지 못하는 것은 알겠지만 청약시장이라는 것은 이 주변 아파트 시세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낮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니까 청약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다음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분양가를 내릴 수 없다라는 보도 자료인데요. 서울 신규 민간 아파트 제곱미터당 이 분양 가격의 동향 추이를 나타낸 값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 2016년 3월 시점부터 2022년,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때도 물론 매년 분양가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상승의 폭이 완만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이 상승폭이 각도가 급격히 올라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고분양가 논란, 이 일반 분양을 할 때에도 분양가 너무 높다, 너무 고분양가이다 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를 내릴 수가 없는지를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봤더니요. 첫 번째로는 공급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 주택시장이 비탄력적인 공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은 부족한 데 비해서 이 신규 아파트를 빨리빨리 지어서 공급을 할 수가 없다라는 측면이고요. 또 비용 측면에서는 이 건설 공사비, 그리고 인건비, 원자재 이런 것들이 매월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요즘은 전쟁 이슈로 인해서 이 원자재 수급이 더욱더 어렵게 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수요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이 분양가라는 것은 고분양가 논란이 항상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여전히 주변 아파트 시세에 대비해서는 낮은 분양가인 것이기 때문에 꾸준한 수요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공급 측면에서는 서울 신규 아파트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비용 측면에서는 매월 비용은 상승을 하고 있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 측면에서는 수요는 서울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가 꾸준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분양가 자체가 10년간 2.7배나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분양가를 낮출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서울 아파트 가격, 분양시장 가격조차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더 이상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런데 현재 재개발 말고는 공급에 대한 대안이 딱히 없는 상황이고요. 이 최근 신규 분양을 하는 이런 단지들도 이 공통점이 모두 다 재개발로 인해서 공급이 되는 신규 아파트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될 매물에 아파트가 되기 전에 미리 투자를 해두자 이런 생각이 좀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변했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은 뭐 재테크가 사실 필수가 되어버렸잖아요. 코스피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고 부동산은 코스피보다 더 오래전부터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었죠. 부동산은 무조건 있어야 한다라는 이제 기조가 생길 정도로 정말 필수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이제 공급은 제한적인데 신축 아파트
부모님들은 마련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 보니 재개발을 또 자녀 명의로 미리미리 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저거 사줄래? 이거 줄게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부동산이. 그래서 고려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좀 까다로운 게 아무래도 세금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세금은 아는 만큼 또 절세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좀 방법이 있을까요? 네,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신경이 쓰이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이 바로 세금 관련된 부분이죠. 현재 정부의 기조가 실거주를 제외한 매매는 모두를 투기로 규정을 하고 세금으로 강하게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재개발지에 투자를 하시더라도요, 주택수에 미포함되는 요건을 갖춘 매물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120 대책에서 발표한 신축 소형주택 특례를 활용한다면 이 비아파트,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빌라, 뭐 다가구 연립주택 이런 주택들이 다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런 비아파트를 매수를 하실 때는 이 각종 부동산 세금,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측면에서 중과를 피할 수가 있는 혜택이 이렇게 신축 소형주택 특례로 나와 있습니다. 기준 요건을 한번 짚어드리자면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이어야 하겠고요. 수도권 기준으로 취득가액은 6억 원을 넘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시점 또한 중요한데요. 24년부터 27년까지 준공이 완료된 신축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은요. 최초 유상 승계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분양받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이기 때문에 뭐 증여나 상속, 전매 이렇게 획득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꼭 유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특례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서울 아파트 시장으로 너무나 쏠려있는 이 부동산 시장을 좀 비아파트 시장으로 옮겨보자, 비아파트 소형 이 주택 시장을 좀 활성화시켜보자라는 계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원래 24년부터 25년까지가 일몰 기한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5년에서 27년까지로 기간이 한 차례 연장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혜택이 그런데 영원히 이렇게 연장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정부 기조에서 다주택자를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는 기조에서 이렇게 이 주택수에 미포함을 되게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다주택자에게 너무나 유리한 혜택이 있는 부분은요. 지금처럼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오히려 되려 이상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직까지는 혜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에도 활용을 할 수 있을 때 꼭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다주택자에게 이런 유리한 혜택도 같이 가져가시면서 자녀에게 자산 승계를 할 때에도 이러한 특례들을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주택수 미포함이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자산 승계 전략에서도 이 자녀가 세대 분리 요건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분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요. 굉장히 이 각종 부동산 세금, 취득세부터 우리가 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이 서울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취득세부터 8%로 중과를 맞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피해 가실 수 있는 유용한 혜택이니까 꼭 이런 것들 챙겨 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우리가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증여하는 것과 거의 같게 봅니다. 세금적인 측면에서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렇게 정부 정책에 반하지 않고도 이미 발표되어 있는 이런 정부 정책을 활용하시는 방안도 또 있고, 그리고 차용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부담부 증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자녀에게 자산이 이동할 때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강구해 볼 수가 있다라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6억 이하의 소형 신축주택이 이 재개발지 투자에 유리하고 자녀의 자산 승계에도 유리하다라는 것은 잘 알겠고, 지역은 어디를 보아야 되는지 이 지역에 대한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지역 이야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재 이 재개발 지도를 바라보게 되면 이 서울시에서 이 서울시 전역을 재개발 정비 사업을 빼곡하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는 것보다 재개발 이야기가 없는 곳을 더 찾기가 빠를 정도로 서울시에서 공격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정비 사업장들을 신규로 지정을 해왔고 앞으로도 지정을 할 계획에 있는데요.
우리가 이 모든 지역에 다 한 개씩 점을 찍어둔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이 여건적으로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요.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최소의 자본으로 최대의 이윤을 강구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많은 사업장들 중에서 어떤 곳이 굉장히 앞으로 입지가 좋아질지 사업성이 좋은 구역으로 변모할지 옥석거리기가 꼭 필요한 옥석거리기가 중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같은 투자금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를 바라보게 됐을 때는 확연하게 입지가 더 좋아질 곳들이 눈에 보입니다. 당연히 그런 구역을 선점을 하셔서 들어가셔야 하겠고요. 네, 서울을 한번 전체적으로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는 전통적인 세 개의 도심이 있습니다. 이 종로, 중구의 CBD 업무지구, 그리고 영등포구, 마포구의 YBD 업무지구, 그리고 이 강남 쪽의 GBD 업무지구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곡 염창지구, 서울 디지털 국가산업단지와 같은 새로운 업무지구들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렇게 전통적인 새 도심을 잇는 이 트라이앵글을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서울 주요 중심지 내로 들어오는 투자를 해야만 내 투자의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어떤 이 부동산 투자의 공식처럼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산에 국제업무지구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각종 호재들이 즐비한 용산에 국제업무지구까지 들어서게 된다면 이 기업들이 입주를 하는 시점은 한 2030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이 도래를 한다면 이 용산 자체도 전통적인 새 업무지구, 이 새 도심에 이어서 이 네 번째 서울 주요 도심으로 편입을 새롭게 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중구 종로구 쪽에서 많은 이 산업단지들이나 이 기업들도 용산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 새로운 도심인 용산, 그리고 YBD 업무지구, 그리고 강남, GBD 업무지구를 잇는 요 새롭게 작은 트라이앵글을 형성을 해서 바라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트라이앵글의 중점에는 바로 입지적으로 이 동작구가 이 가운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동작구의 입지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용산과 바로 맞닿아 있는 점이 있기도 한데요. 오늘은 동작구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동작구는 이 동작구 내에서도 5개의 이 지역 생활권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노량진 흑석 지역 생활권이 있고요. 상도 지역, 사당 지역, 그리고 신대박 지역 생활권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한강뷰라는 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한강벨트 라인으로 분류가 되는 지역은 이 노량진과 흑석 지역 생활권입니다. 이 노량진 흑석 지역, 이 노량진 뉴타운도 그렇고 흑석 뉴타운도 그렇고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많이들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도 또 많이 하십니다. 이 노량진 지역과 흑석 지역 중에서 앞으로 이 더 입지가 좋아질 곳, 앞으로 더 살기 좋아질 곳이 어느 곳이 되겠느냐? 아무래도 이 붙어있는 입지다 보니까 그런 의문점들도 많이 갖고 계신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이 노량진 지역이 앞으로 이 흑석보다 이 상단으로의 룸이 더 많이 남아있다. 앞으로 노량진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노량진과 흑석을 하나씩 뜯어서 비교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흑석 지역은요, 이 동작구 흑석, 9호선 흑석역과 인접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선이 2호선 그리고 9호선 라인이잖아요. 9호선 라인이 지나가는 흑석역이 있지만 아쉽게도 급행역이 정차하지는 않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한강 바로 인접을 하고 있는 위치에 있고 강남과는 물리적인 접근성이 좋습니다. 물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반포로라고도 불리는 곳이 바로 흑석 지역인데요. 그런데 단점을 따져보게 된다면 노량진이 전체적으로 평지 지형인데 비해서 흑석 지역은 언덕 지형, 구릉지 지형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해 있는 것이 단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이 주거 지역 인프라에 비해서 다른 상업 지역 인프라라든지 생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갖춰지지 못한 구역의 흑석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노량진 같은 경우는 1호선과 9호선 라인이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9호선 같은 경우에는 노량진에 급행역이 정차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 제가 흑석 지역이 물리적으로 강남과 좀 더 가까이 맞닿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흑석이 가까울지언정 이 교통의 편의성 측면에서는 노량진이 훨씬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강서로 여의도와 강남 업무지구 모두 이 교통의 연계성이 무척 편리한 지역인데요. 여의도로는 이 급행 9호선 라인을 통해서 단 한 정거장만에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신논현역, 이 강남 업무지구까지도 이 급행 라인을 통해서 단 3정거장만에 도달이 가능한 이 각종 업무지구와의 연계성이 가장 뛰어난 위치가 바로 노량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에 더불어서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예정되어 있는 용산역까지도요. 이 1호선 라인을 통해서 단 한 정거장만에 노량진역에서 용산역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러다 보니 이 노량진이라는 위치 자체가 흑석보다는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 노량진 뉴타운 자체가 이 10,000세대 정도로 이 주변 재개발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된다면 약 20,000 세대 정도로 거대하게 예정이 되어 있어서 뉴타운 사업 자체, 이 재개발 자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온다면 이 노량진의 주거 지역 그 규모 자체도 훨씬 더 커질 것이고요. 대규모 한강벨트 주거지가 노량진에 완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그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한번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이후에 또 설명을 해주셨던 게 이러한 혜택을 바탕으로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말 많은 재개발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느 거 하나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정말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진짜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뭐 입지는 물론이고요. 뭐 금액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그에 맞는 혜택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지역 안에서 같은 지역이지만 또 위치나 속도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들 사실 혼자서 해내기 좀 힘듭니다. 전문가 강의도 들으시면서 함께 또 이야기도 나눠보시면서 궁금증 해결해 보시면 좋겠고요. 뒤이어서 이제 동작구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좀 이어지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동작구를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전문가님. 그 동작구 안에서 이제 흑석과 노량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노량진 뉴타운이 굉장히 또 재개발들 지역들 사이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최근 들어서도 시세가 더 좋아지고 있다,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노량진 재개발이 최근 더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이 기존 고시촌 그리고 학원가 상권의 쇠락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많은 공시생들이 이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을 해서 이 노량진 고시촌에 터를 잡고 생활을 하곤 했었죠. 이제 강의도 들으러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이 주변의 상권들도 이용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공무원에 대한 이 공시에 대한 인기 자체가 좀 쇠락을 한 면이 없잖아 있고요. 또 오프라인 강의에 대한 이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게 되면서 이 오프라인 강의의 이 빈자리를 대형 학원의 온라인 강의가 많이 대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권이 쇠락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사실은 이 재개발 재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권이 쇠락했다는 것은 이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좋은 양분이 되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동작구청에서도 이 노량진의 기존에 노후화된 이 고시촌 이미지, 수산시장 이미지 이런 것들을 탈피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 결과 노량진 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노량진 개발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이 된다라고 하면 이 기존의 노량진 고시촌 그리고 이 학원가 상권들은 이 신축 아파트, 이 건립되는 신축 아파트의 거주민들을 위한 이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이 새로운 입시 학원가로 거듭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노량진 하면은 이 학군이라고 하면 노량진이라는 것이 지금은 쉽게 상상이 되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요. 학군 하면은 뭐 목동, 대치동 같은 전통적인 오래된 지역을 먼저 떠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교육 트렌드는 이 교육열의 트렌드는 교육열 높은 이 젊은 고소득층들이 몰리는 지역에 이 대형 입시학원들이 들어서게 되고 이 대형 입시학원들로 인해서 학군지가 또 형성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사례로 마포구의 대흥동을 가장 대표적으로 손꼽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또 이 동작구 노량진이라는 입지 자체가 이 여의도, 용산, 강남이라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소득 직장지를 배후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고소득 직장인들이 가장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 바로 어린 자녀에 대한 교육 부분입니다. 기존의 공시학원가가 입시학원가로 이제 개편이 될 것이고요. 마포와 마찬가지로 신흥학군지로 새롭게 떠오를 지역이 바로 노량진입니다. 또 재개발 사업을 추진을 할 때 꼭 살펴봐야 하는 것이 이 주변 아파트의 단지의 시세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동작구 최근 1년간 실거래가를 이렇게 나타내 보았습니다. 아크로 리버하임 단지 2019년에 입주를 한 단지인데 준신축 단지인데요. 현재 이 국민평형 84 타입을 기준으로 거래 금액이 34억 6천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당 1억 원을 넘어선 사례가 이제 생기고 있는 것이고요. 이 준신축 단지가 아니고 구축 단지라고 하더라도 이 나머지 단지들도 40평형대를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는 모두 30억 원대를 넘는 금액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동작구에도 평당 1억 원이 넘는 그런 타이밍이 머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기에도 주변의 이 단지 시세가 충분히 받쳐주는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노량진 뉴타운 이제는 재개발을 마무리하고 일반 분양을 시작할 타이밍이 되었는데요. 올해 서울 분양단지 평당 분양가를 보시게 되면 제가 앞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이 새롭게 신규로 분양되는 나타나는 단지들이 모두 평당 분양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고분양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노량진에서 첫 번째로 건립이 되는 아파트, 이 노량진 6구역의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이 되는 아파트 단지인데요. 국민평형 기준으로 25억의 첫 분양 아파트 이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노량진에 25억이라는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요. 이 분양가라는 것은 이 주변 단지 시세보다는 이 낮도록 좀 적정한 시세로 항상 산정이 되어 오곤 하기 때문에 이 일반 분양도 완판을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가가 점점 높아져만 가는 이유는 이 주변 가격 지가 상승도 큰 원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지만요. 더 큰 구조적인 문제점은요. 이 공사비라든지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이 조합원들이 아닌 이렇게 일반 분양자들이 떠안게 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노량진 신축단지 국민평형 분양가 25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인지를 살펴보니까요. 이 조합원 분양가는 6억 7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가 이렇게 높은 간극, 20억에 거의 달하고 있는 간극을 보이고 있고 이 간극이 앞으로도 점점 커질 공산 또한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라클라체 자이 드파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에서 26.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특히나 5구 타입 가장 소형 평수는 42.2대 1이라는 42.4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여왔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된 효과가 이번에 또 증명이 되곤 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된 것은 분양가격 점점 오르고 고분양가 논란 안 난 적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청약되는 일반 분양 이런 물량들은 결국에는 완판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서울에만 국한이 된 이야기고요. 지방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올해 청약 10만 명을 올렸는데 지방은 썰렁했다라고 하고요. 1순위 청약자 10명 미만인 비서울 단지도 수두룩하다라고 보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일수록 이 지방 아파트보다는 서울의 상급지로 더더욱 몰리고 있고 사실 투자라는 것은 이 내가 좋아하는 지역보다는 남들이 좋아하는 지역을 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선점을 했을 때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요즘은 이렇게 청약만 했다 하면은 청약 만점 통장도 등장을 속속들이 하고 있습니다. 청약 만점 받으려면은 요건들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사실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무주택 기간 15년을 채워야 하고요. 또 청약 통장 가입 기간도 15년을 넘겨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부양가족 수가 6명 이상이어야 이제 청약 만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가정을 해보자면 이 청약 시장에서는 한국 나이로는 이 무주택 기간을 만 30세부터 치니까 한국 나이로 32살부터 15년 동안 좀 버텼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만 7살 가장이 그리고 7인 가족 전원이 무주택을 유지를 15년 동안 해야만 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좀 버티고 견디는 시간을 넘어서 청약 경쟁률도 엄청난 상태인데 이 청약 경쟁률까지 뚫어서 당첨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요. 이 현재 대출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주담대 한도를 전면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나 25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까지밖에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게 막혔습니다. 대출로는 취득세 정도를 겨우 납부를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아파트가 지금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재개발로 공급이 되는 단지들, 이렇게 신축 분양하는 단지들 모두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단지들이 많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청약에 도전하셨던 분들 만약에 15년 전 시점에 청약이라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노량진 재개발지에 빌라 한 채를 사두는 투자를 해두셨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그랬다면 지금 25억으로 이 국민평형으로 노량진의 아파트 한 채를 받는 것이 아니라 6억 7천만 원의 조합원 분양가로 취득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아파트를 받을 때 조합원으로 받는 것과 일반 분양자로서 받는 것은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곤 하죠. 이 들어가는 가구 옵션이라든지 전자제품 옵션, 확장비 이런 것들도 조합원들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또한 특히나 이 노량진과 같은 이 한강벨트 라인, 이 한강 프리미엄 라인에서는 이 모두들 선호하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고층 매장 물량은 당연히 조합원들이 먼저 선점을 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이 현실적으로 이 노량진과 같은 새로운 상급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청약이 아니라 아파트가 되기 전에 땅을 미리 선점을 해서 투자로 조합원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노량진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재개발 진행 상황은 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네, 현재 노량진 재개발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권 거래가 가능한 것은 이 노량진 뉴타운 구역 중에서는 여기가 이렇게 넓게 노량진 뉴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노량진 뉴타운 중에서 노량진 1구역만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 있습니다. 다른 단지들은 모두 관리 처분 인가 그 이상의 단계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노량진 1구역의 재개발 프리미엄만 해도 20억대 그 이상을 호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투자금은 25억, 30억 그 이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 노량진 뉴타운에 노량진 1구역밖에 들어갈 수가 없다면서 지금 20억대, 30억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노량진에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것이냐라고 하신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20억, 30억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노량진 뉴타운의 바로 옆단에 붙어있는 이 재개발 초창기 지역을 주목을 해보신다면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진입을 하실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가장 이 노량진 14구역 신통으로 연번 부여가 되었고요. 또 노량진 모아타운 이 과거 13구역으로 불리던 지역 또한 여기에 이 옆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핵심 지역은 이 모아타운 15구역이 되겠는데요. 오늘 방송 시간의 특성상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저희가 세미나 시간 준비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량진 모아타운 15구역까지 한번 잘 살펴보라는 말씀 전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죠. 오프라인 자리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리죠? 네, 저희 로엔리 중개법인에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주 세미나를 2시에, 금요일 2시에 개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번 주의 주제는 이렇게 현실적인 아파트 공급난을 타파할 개최, 이 재개발지의 대장주 투자라는 이 세미나 주제를 정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마포구 마포대로 38번지 로엔리 중개법인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있고요.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방송을 지켜봐 주셨을 것 같은데요. 이 대면 상담, 세미나 상담도 많이 신청하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포 인근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메모해 두셨다가 참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또 문의사항은 02-2638-3967번과 샵 3989번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